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중훈입니다. 오늘은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선조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도 하고, 임진왜란 종전 후에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외교 문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몇 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강남에 선정릉이라고 있습니다. 두 왕릉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선릉과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고 하죠. 지금 공원이 됐죠. 그 선정릉에 지금 그 능 속에 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허묘가 선정릉입니다. 왜 이게 텅 비어 있었고 이게 임진왜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은 가짜 도굴범도 도굴범이고 가짜 국서도 국서다. 그러니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다. 입니다. 그 선조 정권에서 벌어졌던 묘한 정신승리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5달 뒤에 왕세자인 광해군에게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정릉이 파헤쳐지는 변개가 있었나이다. 1592년 음력 9월 27일에 올라온 기록입니다. 이 정릉은 광해군의 증조부 중종릉입니다. 그때 광해군은 평남 성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주에 있던 선조에게는 사흘 뒤에 이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태가 파악된 것은 7개월 뒤였습니다. 선조의 할아버지 중종의 분묘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불탔으며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가 묻힌 선릉은 시신이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왕릉 파괴 첩보를 처음 접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관악산에서 한성 수복작전을 벌이고 있던 의병장 김천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1593년 4월 17일 밤 김천일은 휘하 쫄개 이준경과 서개똥 또 왕칠 사람 이준경을 이 현장으로 보냅니다. 서개똥이 정릉 분묘 아래 광중 관이 있는 공간이죠. 거기 들어가 보니 관은 다 타버렸고 그 안에 시체가 가로로 놓여 있는데 머리털과 수염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불탄 흔적이 있었고 밥을 해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선릉 성정릉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비었다는 거죠. 주인 없이 텅 빈 왕릉. 서울 강남 도심에 있는 선정릉 이야기입니다. 이 왕릉 도굴 사건을 둘러싸고 전쟁 후에 한일 국교 회복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영화 식스센스에 버금가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조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망갑니다. 명나라로 망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망명은 거부당하고 선조는 푸대접을 당하느니 망명을 안 하겠다며 망명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전쟁 전에 그러니까 1592년 정월부터 이상한 동료가 한성에 퍼졌습니다. 맨 끝 가사는 이렇습니다. 경기 감사 우장직령 큰달마기. 난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금이 4월에 도망갔으니 그 달이 큰 달이며 큰 달마기는 4월 금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침 그 도망갈 때 큰 비가 내려서 경기감사가 비옷과 장령, 외투를 입고 임금 가마를 뒤따르게 된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난을 예언을 했고 그 별난 때 임금이 도망간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그런 동료입니다. 과연 그리 된 거죠. 선조가 임진강을 거쳐서 북쪽으로 도망간 날이었습니다. 4월 금음. 도망갈 때까지 그 선조가 남긴 행적은 가소롭습니다. 실록 하나 읽어볼까요? 4월 28일 승지 신잡이 동료하는 선조에게 왕세자를 미리 정하자고 추청을 합니다. 이 신잡은 탄금대에서 며칠 전에 전사한 신립의 형입니다. 내가 아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으니까 옷을이나 제대로 갖춰 입고 논의하자 하고 머뭇댑니다. 그랬더니 신잡이 왕의 옷자락을 붙들고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마시라.
라고 계속 논의부터 하자고 요구를 하죠. 밤새 선조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신잡이 오늘은 결정이 내려져야 물러나겠다라고 요즘 말로 개깁니다. 그래서 다음 날 광해군이 공식 왕세자로 지명됩니다. 그리고 그날 선조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 마땅히 도망가지 않고 경들과 더불어 목숨을 바치겠노라.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어영대장 융두수가 이끄는 가마를 타고 선조가 대궐을 탈출합니다. 6월 2일 평양입니다. 선조는 백성들에게 죽음으로써 지키겠다는 뜻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그 자리에서 김진이라는 청년을 무과에 급제시킵니다. 6월 10일 중전이 함흥으로 가기 위해서 선발대격으로 궁속들이 먼저 평양을 빠져나갑니다. 군과 민이 몽둥이로 그 궁비, 궁녀들을 쳐서 말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성 안은 창과 칼과 고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음 날 상이 임금이 평양을 떠나 영변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복궁과 창덕궁과 창경궁을 일시에 백성들이 불태웠습니다. 재물 많기로 소문났던 막내 왕자 임해군 그리고 병조판서 홍여순 집도 불에 탑니다. 종묘는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가 불태워버립니다. 나라가 거덜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 달 뒤에 선정능이 독을 대고 파헤쳐졌다는 이야기가 보고가 올라왔죠. 그 현장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이미 1992년 12월 명종이 묻혀있는 강릉 그리고 문정왕후가 묻혀있는 태릉 그리고 태종 부부가 묻혀있는 헌릉이 일본군에게 훼손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훼손 정도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불에 타서 그을렸다. 분묘가 약간 파헤쳐졌다.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 선릉에는 재만 남았고 정릉에는 정체불명의 시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변에는 밥을 해먹은 흔적, 옷을 태운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선조는 엉엉 울면서 속히 처리하라고 명을 내리죠. 그리고 생전에 중종 얼굴을 본 사람을 찾아서 시신을 확인하라면서 그 다음에는 얼굴을 가리고 또 울었습니다. 처음 최초로 현장을 찾았던 그 이준경 왕실 사람이죠. 일행은 석 달 뒤에 정릉 시신이 관에서 나와서 가루로 놓여 있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6월 28일입니다. 영의정 최흥원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생전에 중종을 기억하는 5명이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 바 그 시신이 중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척하고 갸름하며 턱끝이 굽고 콧등은 높고 키는 크되 풍만하지 않았던 임금님이신데 시신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송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직에 해당하는 판동령 부사 벼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 꿈같이 아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에 7월과 8월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선릉과 정릉이 정비됩니다. 지금 그래서 선릉에는 성종과 정현왕후가 없고 정릉에는 중종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선조는 이 원군을 와 있던 파병돼 있던 명나라 군 총사령관 송응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에 대한 망극한 애통을 호소한다. 반드시 복수해달라고요.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늘 전쟁 당사국끼리는 국교 재수립 협상을 벌립니다. 요체는 전쟁 책임과 피해 배상입니다. 조선 정부에게 그 책임은 일본이 사과했고 배상은 선정능 도굴범 색출이었습니다. 이게 선조실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2건, 바로 일본 국왕의 사과 국서와 도굴범 압송입니다. 조선 정부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를 반드시 끌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굴범을 능을 범한 도적, 범능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도쿠가 정권은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과 국교 정상화 협상을 벌이게 합니다. 도쿠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은 도요토미가 일으켰고 나는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도쿠가는 그 전에 전국 시대 말기에 도요토미 세력에게 패해서 그때 당시엔 불무지였던 동경, 에도 지역으로 거의 쫓겨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교를 재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전쟁을 참전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으니까요. 정유전이 끝나고 종전 이듬해 1599년 7월 14일 대마 도주가 소 요시토시라고 합니다. 명군 인질, 명나라 포로들과 피로인, 그러니까 조선인 포로를 송환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조선인 포로 57명을 돌려주면서 정상화가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침략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또 이듬해 1601년 4월 고니시 유키나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처형됩니다. 대마 도주 이 소 요시토시가 바로 고니시의 사위입니다. 장인은 권력 투쟁에 져서 도쿠가 막부에서 처형이 되고 자기는 조선과 국교를 재수립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거를 완수해내지 못하면, 성공시키지 못하면 자기도 자기 장인처럼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소 요시토시는 이 국교 재수립 협상에 목숨을 겁니다. 세월이 몇 년 지나서 1605년 5월입니다. 그 전에 대마도로 떠났던 사명대사 유정이 조선인 포로 3,000여 명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3,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고 선조실록에는 1,39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요구한 일본 국왕 명의의 사과 문서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굴범 색출도 없었습니다. 납치됐던 국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국교 정상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납치된 국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도굴범을 색출하고 사과 문서를 국왕 명의로 보내는 것. 이 이 건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교 수립은 불가능했죠. 조선 정부는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거듭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이듬해 마침내 대마도가 막부 정권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1606년입니다. 그해 여름에 이런 일이 승인을 받아내고 넉 달 뒤 11월 대마도 사신이 마침내 도쿠가 이에야스의 국서를 가지고 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누추한 우리나라가 전대의 잘못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명당과 사신 손문욱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애절한 사과 표시였죠. 명의는 일본국 원가강, 일본 국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도쿠가의 성을 원으로 표시를 했고 도요토미는 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원가강은 덕천가강, 도쿠가 이에야스를 뜻했고 거기에 일본 국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는 일본 국왕이 조선의 전쟁에 대해서 도굴범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겁니다. 왕릉을 능멸한 범능 지적도 함께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범인을 색출을 해서 조선으로 송환시킨 겁니다. 이 범능 지적이 바로 조선 최고 지도자의 관심사항이었으니까 경상우수사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에 전선 11척을 띄워서 군대의 위험을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군함이 퍼레이드를 벌린 기록을 적은 그날 실록 사관은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하찮은 죄인 2명을 대동하고 배를 저어올 뿐인데 온 나라가 밥 먹을 틈도 없이 서두른다. 가찮다는 거죠. 자, 국교 정상화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2달 뒤 1907년 1월 12일 아침 국서에 대한 회답과 포로 송환을 위한 회답 겸 쇠환사 일행이 서울 남대문을 출발했습니다. 전쟁 후에
떠나보낸 첫 통신사입니다. 그때는 쇠환사 포로를 쇠환하고 일본 국왕의 사과 국서에 대한 답례를 보내는 회답 및 쇠환사라는 게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통신사는 뭐 훗날 이야기입니다. 규모는 정사, 여우길, 부사, 경선 포함해서 507명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2년 뒤에 기유약조를 통해서 정식으로 국교를 재수립합니다. 자, 모든 일이 잘 흘러갔죠. 이제 반전입니다. 성대한 환영식 아닌 환영식을 치르면서 한성으로 압송된 외놈들에게 혹독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37 먹은 마고사구라는 자입니다. 마고사구는 자기는 전쟁 동안 서울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인두로 지지도 이럴 줄 알았던 배를 갈라 죽을지언정 어찌 대마도에서 내가 나올 리가 있었겠는가 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27살 먹은 마다화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나는 조선 땅 자체가 지금이 처음이라면서 저쪽에서 자기를 보내면서 네가 조선에 가서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모양 좋게 공사를 받든다면 너의 어미와 아내는 후하게 보살피겠다는 말에 속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1월 18일에 고문이 시작됐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고문이 가해집니다. 결국에 좌부승지 박진원이 모래에 묻어도 봤지만 발악만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마고사구와 마다회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결백하다면요. 그리고 음력 12월 18일 한겨울에 추국청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범행이 미심쩍기는 하나 속히 처참하는 것이 마땅함. 이 사람들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짜 능을 범했는지 헷갈린다. 근데 어찌됐든 속히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범이 아니라도 일본 놈으로서 적이 아닌 자가 있겠는가. 그 처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선조가 덧붙입니다. 이렇게요. 헌불에만 하지 않으면 된다. 헌불에는 전쟁 포로를 종묘에 바치는 의식입니다. 영혼들한테 우리가 전쟁 포로를 잡았나이다 하고 고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에 있는 역대 왕들까지 속이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놈들이 가짜 도적이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놈들이 외놈이니까 적이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처형하라. 라는 겁니다. 왕실 조상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 두 일본인들은 거리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가짜 도굴범인데 진짜 도굴범과 다를 바 없다라고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냈던 그 사과 국수도 가짜였습니다. 한참 지납니다. 1636년 인조 때입니다. 그때 또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냈는데 그때 정사가 임계고 부사가 김세렴입니다. 이 임계와 김세렴에게 그때 막부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연전에 간사한 역적이 부도한 짓을 되풀이해서 국서와 도장을 고치고 바꿔서 두 나라를 속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국이라고 세 글자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하나는 왕자를 덧붙여서 일본 국왕이라고 했고 그 국서에만 쓰는 도장을 마음대로 팠고 조선에게 보낸 예단 목록을 한참 왕이 보낸 것처럼 규모를 늘렸다. 그리고 그 밖에 교묘히 어긴 것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이자들을 처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선과의 국교 재수립이 대마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마도주가 자기 부하와 짜고
국서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던 부하가 알력 끝에 이 막부에다가 자기네들이 국서를 조작했다고 고자질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부에서 이 사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국서 조작 사건이 이루어져서 이를 인조 때 온 통신사에게 자백을 한 겁니다. 조선이 목매달던 두 건 국서와 범인 송환이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대마 도주 소 요시토시가 일본이 사과를 먼저 하고 조선이 수리를 요청한 것으로 문서를 뜯어고친 겁니다. 선조 때 보냈던 통신사, 그게 회답 겸 쇠환사였는데, 회답은 일본이 보낸 사과 국서에 대한 답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소 요시토시가 통신사들이 온다라고 써버린 겁니다. 회답이라 그랬다고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요. 문서 내용도 완전 조작을 해버렸고, 이게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국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답례 국서 다 조작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킬 수도 없었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세월이 가버립니다. 이 사건을 소 요시토시에게 소 패밀리한테 반란격 정도를 일으켰던 그 부하의 이름을 따서 야나가와 사건이라고 합니다. 쇠환사를 통해서 귀국한 피로인은 1607년에 1400여 명, 1617년에 321명, 1624년에 146명입니다. 이 셋을 다 합쳐도 사명당이 데리고 왔던 3000명에 못 미칩니다. 왜냐? 돌아가면 천민으로 천대를 받거나 북쪽인 함경도 국경으로 와서 군역을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10만에 이른다는 그 조선 포로들이 대부분이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공들이었죠. 일본에서 대접을 받고 그릇을 만드는. 비겁한 군주가 명분에 집착해서 명분을 핑계로 하늘이어야 할 민 백성을 집신짝 취급했던 탓입니다. 그 가소로움을 보시려면 서울의 텅 빈 무덤 선정릉 가보시면 됩니다. 박종일의 땅역사입니다.